여러분 안녕하세요. 환경 경영의 이해를 강의할 저는 한국 ESG 경영원에서 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최부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환경 경영은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현재 기후변화의 시대에 또 기후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환경과 관련된 정책이나 규제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ESG에서 맨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환경 경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다양한 부분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먼저 환경 경영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개요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환경 경영이 나오게 된 다양한 이슈들이 있겠죠. 또한 환경 경영의 이슈들을 통해서 기업이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어떤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우리가 기업이 환경 경영을 해야 되는데, 만일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기업이 어떤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기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어떤, 기업의 환경 오염에 대한 리스크 개념이랑 뭐 특징, 또는 뭐 기업이 이런 환경 관련된 경영을 하다 보니 이런 환경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환경 규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환경 경영이란 무엇이냐라는 점인데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 경영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의 고유한 제품, 생산 및 서비스 활동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기업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활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기업은요,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생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재료를 가져다가 물건을 만들겠죠. 물건을 만들고, 또 소비자에게 그 물건을 판매하게 되고, 소비자는 그 물건을 또 소비하게 되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어떤 기업의 전체적인 경영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업의 전체적인 경영 활동에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 영향을 좀 최소화하자. 아니, 아예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자라는 의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이 어떤 경영 활동, 생산 활동에서 환경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도 될 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도 보호를 잘하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기업들이 어떤 환경 경영을 하는 어떤 목표가 무엇일까? 물론 환경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환경 경영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산업군 안에서 만일에 가서 같은 의류를 만드는 회사라고 한다면 나는 다른 기업에서 하지 않지만 우리 기업은 환경 경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환경 경영이 바로 내가 어떤 다른 기업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갖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어떤 우리 기업에서 환경 경영을 하지 않음으로써 올 수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한 피해, 뭐 환경 오염 물질을 뭐 배출한다거나 하는 어떤 환경 오염에 대한 것들을 환경 경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환경 경영을 통해서 경영을 하지 않았을 때 오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일에 가서 우리가 환경 경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만큼 환경에 대한 리스크가 올 수 있고, 만약 그러한 리스크를 사후에 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과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이런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 경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한 리스크도 줄이고 또한 우리가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이 어떤 기업이 환경 경영을 해야 되는 목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기업들이 어떻게 환경 경영을 해 나가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글로벌 규제로, 글로벌 어떤 표준으로 되어 있는 ISO 1400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ISO 14001은요, 우리가 환경 경영 체제, 즉 영어로는 EMS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즉, 기업이 어떻게 환경 경영을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지표랑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ISO 14001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다 이행했을 때 그 기업은 환경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자료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ISO 14001이라는 인증도 해줌으로 해서 이 기업이 어떠한 환경 경영을 잘하는 기업으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요, ISO 14001을, 네, 14001의 인증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건 바로 우리 기업이 어떻게 환경 경영을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이 ISO 14001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의 이런 환경 경영의 일련의 원칙에 정립을 할 수 있다거나, 또는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거죠.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브랜드의 인식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ISO 14001의 인증을 받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 기업은 굉장히 환경 경영을 잘하는 기업이구나라는 어떤 인식을 갖게 되면서 어떤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객에게 어떤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기업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 경영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왜 기업이 환경 경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환경 경영에 어떤 개념이 나오게 된 것은 다양한 어떤 환경적인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듣고는 있지만 이 기후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기후변화라는 건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 효과 등의 인위적인 요인과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효과를 포함하는 전체 자연의 평균 기후 변동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이제 보통 기후와 날씨를 많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기후라는 건 날씨와 같지 않습니다. 날씨라는 거는 우리가, 오늘은 날씨가 좋아. 날씨가 더웠어. 바람이 불었어. 비가 왔어. 라는 어떤 그날그날의 대기 상태를 우리가 날씨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후라는 거는 이러한 날씨들을 한 30년 동안 꾸준히 관측을 하게 되는데요. 30년 동안 꾸준히 관측을 해서 나오는 평균값을 우리는 기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날씨들을 굉장히 수십 년 동안 네, 분석해서 봄에는 이러이러한 날씨를 가질 거고 여름에는 이러이러한 날씨가 될 거야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인간의 활동과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러한 평균적으로 잘 유지됐던 기후가 어느 순간, 네, 그런 평균의 기후가 어떤 변동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후 변화의 요인에는 아까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인위적인 요인과 자연적인 요인의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우리는 얘기를 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자연적인 요인에는 물론 무슨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태양 에너지가 변화한다거나 하는 어떤 자연적인 요인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적인 요인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그 또 하나의 요인, 바로 인간이 활동하면서 기후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어떤 인위적인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러면은 기후변화를 우리가 우리 인간이 활동을 통해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이 그림에서 보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면서 뿜어내는 어느 이산화탄소 또는 우리가 자동차 등 에너지를 사용해서 뿜어내는 어떤 연기, 이걸 우리가 이산화탄소라고 얘기하는데, 이산화탄소 또한 비료를 사용해서 나오는 아산화질소 또는 뭐 축산 농업에서 나오는 메탄 또는 냉매, 자동차 에어컨 냉매에서 나오는 가브라탄소 등등 한 6가지의 물질이 가스가 네, 어떤 기후 변화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6가지의 가스 상태였던 물질을 어떤 우리가 온실가스다라고 통틀어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6가지 가스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바로 이산화탄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어떤 석탄 및 석유를 사용할 때 나오는 가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온실가스 중에 거의 7,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산화탄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인간들이 활동하면서 자동차의 매연이라던가 아니면 어떠한 그 공장에서 석탄이나 석유를 이용해서 또 전력을 이용해서 뿜어내는 어떤 그런 가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온실가스가 나쁘냐라고 한다면, 원래는 온실가스가 필요합니다. 이 온실가스는요, 지구 대기권으로 올라가서 지구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어떤 보호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온실가스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적정선에서는 이 온실가스가 지구를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이러한 가스들이 대기권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 적정선을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대기권에 너무 많은 온실가스들이 있다 보면 태양 에너지가 지구를 향해서 빛을 쏘는데요. 이게 지구에 남아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고 지구 밖으로 다시 나가는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 온실가스가 많아버리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이 태양 에너지를 가두는 역할을 함으로 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어떤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지구의 온도가 계속 태양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구에 머물면서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역할. 그래서 지구의 온난화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구의 온난화라는 것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어떤 기후를 측정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거야라고 했는데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러한 기후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자, 기후가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은 어떠한 다양한 지구의 다양한 또 재난도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거나 아니면 산불이 자주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사막에 홍수가 난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땅에는 사막화가 된다거나 원래는 폭염이 없는 뭐 프랑스 같은 유럽에서는 폭염이 별로 없는데 굉장히 높은 고온의 폭염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굉장히 다양한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들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환경 이슈로 두 번째는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고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 있죠.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ESG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ESG라는 것이 어떤 내가 환경과 사회와 지배 구조를 고려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비용을 쓰고 여기까지가 ESG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ESG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과 사회 가치를 고려하고 투명한 지배 구조를 하면서 또 그 기업이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우리는 ESG 경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환경 경영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기구를 설치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비용을 쓰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ESG 경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들이, 속속들이, 네, 기업에서 많이 네, 발견되게 됩니다. 여기 자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을 잘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테슬라가요, 전기 자동차를 만들므로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에너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석유로 가는 차가 아니라 전기나 이제 수소를 활용해서 우리가 차를 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테슬라는 이 전기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떠한 배터리라던가 또는 충전 방식 또는 태양 에너지 등등을 같이 만들므로써 어떤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에서는요, LG화학을 제가 사례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LG화학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네, 회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LG화학은요, 자,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원래는 보통 기업들이 끝납니다. 내가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걸로 끝을 내는데요. 그러나 LG화학은 다시 플라스틱을 네, 수거해서 다시 그거를 녹이거나 부셔서 다시 새로운 제품을 만듭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예전에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그것으로 끝을 냈다면 다시 원재료를 사다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비용이 들겠죠. 그러나 소비자고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을 다시 수거해 와서 그거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물건을 만든다면 LG화학 자체에서는 어떤 비용을 뭐 감소시키는 그러한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경영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기업들이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통해서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수익도 창출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우리가 환경의 이슈로는 자원 관리와 재활용의 중요성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자원을 잘 관리하고 또 그 자원을 또 재활용하자라는 건데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자원을 관리하고 재활용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원의 한계성이라는 걸 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러나 지구에는요, 많은 자원을 품고 있습니다. 뭐, 광물 자원도 있겠고, 생물 자원도 있겠고,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자원들이, 무궁무진하게 무한대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자원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가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이 지구에 살면서 이 자원이,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이 많이 필요해 라고 해서 지구에 있는 자원을 다 쓴다면 어떨까요? 지구의 자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갈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이 지구에서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만일 이 자원을 다 쓰면서 고갈시켜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세대에는 이 자원이 부족하거나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지속 가능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지구에 살면서 이 한정된 자원을 잘 관리하고 더 많이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원의 한계성, 즉 자원 관리와 재활용의 의미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자원 전략과 재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친환경적 사회를 또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뭘 얘기하냐?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자원 관리를 위해서 재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죠. 그만큼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또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더 이상 쓰지 않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원 전략 및 효율적인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즉, 우리가 어떤 자원 전략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 때에도 소비자들이 좀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물건을 만든다고 한다면 소비자들은 그 물건을 더 오래 쓰면서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한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쓰레기를 덜 버리고 또 소비자들이 이거를 재활용하고 재활용한다면 새로운 물건을 사지 않겠죠.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자원을 아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환경적인 이슈는 순환 경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까 자원 관리와 재활용의 어떤 좀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순환 경제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자원의 소모를 최소화하고 재원을 지속적으로 재활용하여 경제와 환경을
모두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서 사용을 하면 이거를 우리가 쉽게 버리거나 하지 말고 조금 고장이 났다라고 한다면 다시 수리해서 쓰고 되도록이면 이거를 우리가 재활용해서 폐기하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좀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 순환경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순환경제의 특징을 보면 자원의 전략 및 재활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물건을 고장나면 그냥 버리고 새 것을 사야지가 아니라 그걸 수리해서 다시 사용하고 또 리마니팩처링, 이거를 완전히 부품을 갈아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사용하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네, 자원을 전략하는 재활용하는 것이 순환경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소비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수명 주기를 최대한 연장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도 순환경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물건을 물론 사서 재활용도 하지만 이것은 내가 정말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냥 버리지 말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판다거나 공유한다거나 또는 내가 이 물건이 필요한데 새 제품을 사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여를 통해서 사용하거나 하는 어떤 소비나 또는 어떤 폐기를 조금 줄이는 것을 우리는 순환경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어때요? 재활용이라던가 어떤 순환경제를 통해서 그만큼 쓰레기가 감소하는 것도 순환경제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탄소 배출도 온실가스 배출,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것들 모든 것이 순환경제의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환경제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탄소 배출을 감소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소비하고 버려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탄소 배출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너무 많은 제품들을 빠르게 버리고 소비를 하게 되면 기업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제품을 생산하면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그러한 제품들을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사기 위해서 기존에 쓸 수 있는 제품을 계속적으로 폐기하고 버린다면 그러한 어떤 버려지는 어떤 제품들이 해양을 오염시키고 땅을 오염시키고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또한 탄소 배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순환경제를 통해서 궁극적인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소비자들이 어떠한 이러한 제품들을 덜 소비하고 덜 버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생산하면서 나오는 다양한 것들을 그냥 쉽게 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원료로 삼고 다시 사용한다면 기업들도 원료를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더욱더 비용을 아끼는 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재활용과 순환경제가 뭐가 다르지라고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재활용과 순환경제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환경제를 얘기할 때는 세 가지의 경제를 얘기를 합니다. 선형경제, 재활용경제, 순환경제. 자, 선형 경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해오는 것이 바로 선형 경제입니다.
선형 경제라는 것은 기업에서 어떤 재원을 가져다가, 네, 물건을 만들죠. 자,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소비자들은 그 물건을 사서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버리죠. 이게 바로 선형 경제입니다. 어떤 일직선상의 경제를 우리가 선형 경제라고 하는데요. 이 선형 경제가 있다 보니까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자원이 그만큼 많이, 네, 고갈되게 되죠. 또한 폐기물이 그만큼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선형 경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형 경제보단 조금 더 그래도 나은 것이 재활용 경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재활용 경제는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자원을 획득해서 물건을 만들고 소비자들은 그 물건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형 경제처럼 바로 폐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두 번 더 재활용해서 쓰고 그리고 나중에는 폐기하는 것을 우리가 재활용 경제다라고 보는데요. 이 재활용 경제에서도 폐기는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순환경제를 볼까요? 순환경제는 뭐가 없나요? 폐기라는, 네, 그림이 없죠. 순환경제라는 것은 적은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서 물건이나 어떤 자산의 생성 및 폐기를 짧고 빠르게 순환시켜 그 잠재적 가치를, 네, 극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순환경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똑같이 자원을 가져다가 물건을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소비를 하지만 바로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 뭐 재활용하거나 또는 뭐 고쳐 쓰거나 또는 재사용하거나 또 재활용해서 이것이 버려지지 않도록 제, 제일 많이, 네, 쓰는 것을 우리가 순환경제라고 하는데요. 이 순환경제의 특징은,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처음부터 물건을 만들 때 사용 주기를 굉장히 길게 고려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바로 순환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경제에서 기업은 그 물건을 만들 때 생명 주기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아주 지속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해야만이 이 순환경제는, 네, 잘 순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는 선형경제, 재활용경제, 순환경제 세 가지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순환경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지금 우리가 가장 환경 경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생물 다양성 보전입니다. 우리가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쳐서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환경 경영에서도 탄소 감축 이 다음으로 가장 또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게 생물 다양성이라는 건데요. 자, 생물 다양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구에서 생존하는 모든 종의 다양성, 이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성, 또는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의 집에 뭐 거실에 화분이 있겠죠? 뭐 내가 키우는 화분의 선인장, 또는 집 앞 화단에 있는 어떤 소나무 또는 장미, 그리고 또 참새, 나비, 또는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 개들, 우리가 다양한 식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식물, 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게 바로 다 생물 다양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동식물들의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이 생물 다양성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자연 생태계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은 뭐 생태적, 유전적, 종 다양성들 이렇게 나눠서 얘기는 하지만 이게 서로에게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가서 여기서 하나라도 우리가 안정적이지 않고 소멸된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어떤 생태계의 안정성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요, 이 생태계가 안정되면 굉장히 우리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대기계를 정화시켜 준다거나 또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거나 해양 생물들이 또 산소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혜택을 가질 수 있고요. 또한 이런 어떤 생물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이런 대기의 정화라던가 어떤 산소를 공급받는 것 외에도 어떤 식량과 영양을 공급해 주죠. 그래서 또한 식량과 영양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약물을 만드는데도 원재료가 되는 거고요. 또 에너지들도 생성하는데 네,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약물, 또 치료법, 진단법을 만들 때도 우리가 이러한 생물의 어떤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생물에서 그 원료를 채취하기도 하고 방법을 또 어,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생물들이 다양하다면 어떨까요? 또한 어떠한 관광지가 된다던가 해서 어떤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연구 보고서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한다면 WWF 또 세계 자연 기금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 WWF에서는요, 해마다 지구 생명 보고서라는 것을 네, 발간을 합니다. 2022년도에 보고서에서 발간한 내용에 보면 이 자료에서 나오는 것처럼 197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생물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69%가 다양성이 감소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물 다양성이 감소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지구에 있는 생태계가 지금 안정적이지를 못하고 불안정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왜 감소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서는 어떤 서식지 이 파괴나 생태계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기후 변화를 통해서 아마 이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의 서식지가 또 변화가 된다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인간들이 버리는 어떤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의 오염을 통해서 많은 생물 다양성들이 감소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후변화 또는 폐기물에 대한 환경오염, 토양오염, 이런 것들이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들이 굉장히 생물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생물들에겐 침해를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더 대다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기후 변화가 생물 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 WWF의 지구 생명 보고서에서 말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서 이 지구에서 기후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면 당연히 해양이 산성화가 된다거나 또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거나 또 빙하가 녹는다거나 또 홍수, 가뭄, 폭풍 등 또는 화재가 일어난다거나 하는 다양한 재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재난들이 당연히
이러한 어떤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를 파괴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서식지의 파괴가 당연히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후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재난이 일어난다면 이런 동식물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봤을 때 만일에 가서 이런 어떤 서식지 파괴라던가 뭐 환경 오염이라던가 토양 오염이라던가 이런 거를 겪었을 때 이런 동식물들이 만일에 가서 거기에 적응을 한다면 살아남을 것이고 또한 그렇지만 이게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 동식물들은 멸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기후변화를 통해서 생물종들은 여기에 적응하거나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네, 다양성이 감소되고 생태계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환경 이슈는 바로 탄소 발자국과 에너지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경 경영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 탄소 배출인데요. 우리가 탄소 발자국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품에 탄소 발자국이란 CO2라는 이런 마크가 있는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요즘은 제품들의 이러한 탄소 발자국, CO2의 이 표시가,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탄소 발자국이라고 얘기합니다. 탄소 발자국이라는 것은 인간의 활동이나 사용하는 상품의 생산,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뭐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매일매일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탄소 발자국은 우리가 킬로그램, CO2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합니다. 물론 그램, 킬로그램, 톤 또는 이산화탄소를 붙여서도 하지만 또 나무 그루스로 또 표시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탄소 발자국이 왜 중요하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흔히 예를 들어서 종이컵의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이컵을 굉장히 사용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종이컵은 한 번 사용하고 바로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이컵이 버려지면서 이것도 하나의 폐기물로 되는데요. 우리가 종이컵의 무게는 하나당 한 5g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컵의 탄소 발자국은 무려 11g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종이컵 하나를 쓰고 버리면 바로 11g의 탄소 발자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이컵 하나의 11g의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1년간 우리나라에서 배출량의 자그만치 4,725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어야만이 우리가 종이컵 하나를 사용하는 어떤 그거와 탄소 배출량이 네, 동일시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종이컵 하나를 사용하고 버리는 건 굉장히 쉬운데 나중에 여기서 이러한 어떤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4,725만 그루를 나무를 심어야만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지금은 아까는요 우리 개인의 어떤 탄소 발자국을 얘기했다면 또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은 또 기업의 탄소 발자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기업의 탄소 발자국은요,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나타내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기업의 탄소 배출에는 우리가 스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스콥 1, 2, 3를 얘기를 하는데요. 즉, 기업의 탄소 배출의 특정 대상에 따라 스콥 1부터 3까지 세 단계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스콥 1은 기업이 직접 상품을 만들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스콥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스콥 2는요, 기업이 직접 상품을 만들어서 배출하지는 않지만, 어, 어, 기업에서 어떤 공급업체, 협력업체들이 어떤 그 물건을 만들면서 배출하는 것을 우리가 스콥 2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스콥 3는요, 기업이 소유하지도 않고 통제하지도 않은, 즉,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사서 쓸 때 나오는 온실가스를 우리가 스콥 3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기업은 이 스콥 1부터 3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국내 기업이 어떤 곳인지를 봤더니 바로 발전 사업이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내뿜고 그다음에 철강, 석유, 뭐 시멘트 이런 네,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고 있더라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탄소 발자국을 감소시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당연히 탄소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낸다라고 한다면 지구의 온난화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탄소 발자국을 감소시킴으로써 어떤 기후 변화도 억제하고 지구 온난화도 억제하려는 목표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기업처럼 제품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얼마나 일상 속에서 탄소를 배출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네, 그림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분들이 1인당 하루 탄소 발자국을 잠에서 깨어나서 출근하고 카페와 마트에 방문하는 하루의 일상에서 33 킬로그램 CO2를 배출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도 물론 57이나 나오고요. 샤워를 할 때 450,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이겠지만 450이 되고요. 자가용을 사용할 때는 210이지만 지하철을 탈 때가 1.53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환경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자가용을 사용할 때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훨씬 더 네, 줄어들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탄소 중립이란 넷제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규제가 심하게 오는 것이 바로 이 탄소 중립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라고 봤을 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서 인간 활동에 의한 탄소량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해서 우리가 이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탄소 중립, 즉 넷제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인간의 활동에서 나오는 당연히 탄소가 있겠고, 기업에서 배출하는 탄소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들이 배출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숲이라던가 바다는 이런 탄소를 좀 정화해주는 역할이 있는데요. 우리가 환경을 잘 보호함으로써 어떤 바다나 숲이 이런 우리가 내뿜는 탄소를 잘 좀 정화를 해줄 수가 있고, 또는 기업에서 이 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을 통해서도 이 우리가 내뿜는 탄소를 좀 흡수를 해줌으로써 내뿜는 거와 흡수가 일치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탄소 배출 0으로 되는 넷제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탄소 중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탄소 중립을 왜 해야 되는지라고 봤을 때,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회사들은요, 기업들은 많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 냈죠. 뭐, 그때는 물론 뭐 환경보호 이런 것들은 전혀 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석탄이나 석유나 전력을 사용해서 많은 제품, 대량 제품을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내뿜는 온실가스가 어떤 기후의 변화를 일으키고 다양한 재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떤 국제사회가,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지구에서 살 수 없겠구나라는 어떤 심각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해서, 어,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기후변화 협약을 맺고, 교토의정서락을 만들고, 또 파리 협정에서, 야, 우리가 평균 기온을 1.5도씨 이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협의를 만들게 되는 것이 탄소 중립의 추진 배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탄소 중립을 왜 달성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물론 처음에는 2도씨 이하로 하자라고 했지만 2도씨까지 가면은 더 이상 우리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파리 협정에서 1.5도씨로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평균 온도가 1.5도로 오를 경우에 2도와 비교했을 때 해수면 상승이 10cm가 낮아진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또한 1.5도씨일 경우에는 북극 얼음이 완전히 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라는 다양한 이유에 인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해서 1.5도씨 이하로만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온도를 1.5도씨 이하로 유지해야 되는 것은 그만큼 1.5도씨가 넘어가면 또는 2도씨까지 가면 우리 지구에는 인간이 살 수 없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1.5도씨 이내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요, 환경의 이슈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네, 합쳐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의미예요. 신에너지라는 것은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서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신에너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수소 에너지라던가 전지라던가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태양광, 태양열, 수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생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재생에너지는 햇빛이나 물, 지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변환시켜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재생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화석연료를 지금까지는 의존해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석탄이나 석유도 어떤 지구의 자원인데요. 이게 석탄이나 석유가 무한대로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선으로 가면 고갈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런 화석연료도 어떤 자연의 한계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화석연료를 의존하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자원이 고갈됨으로써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화석연료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사용하게 되면 지구의 온난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화석연료의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것이 바로 해결점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참고 삼아서 신재생 에너지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환경오염 리스크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목차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업이 ESG 경영에서 환경 경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어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 환경 경영을 함으로 해서 어떤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고, 환경 경영을 통해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만일에 가서 환경 경영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환경 오염에 대한 리스크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환경 오염이라는 것은 기타 사람들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등등 이런 어떤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우리가 환경 오염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업이 환경 경영을 하지 않아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면 그걸로 통해서 기업은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떤 기업의 ESG를 평가하는 KESG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환경 영역에 대한 다양한 진단 항목을 통해서 기업이 환경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 진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그렇다면 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봤을 때 우리는 다양하게 있지만 거기서는 그린 텍소노미라는 규제를 들 수 있습니다. 자, 텍소노미라는 건 뭐냐면 바로 분류학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그린과 합쳐서 그린 텍소노미라고 얘기합니다. 즉, 기업이 환경 경영을 함에 있어서 그 기업이 정말로 환경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어떤 분류를 해보는 것을 우리가 그린 텍소노미라고 하는데요. 옆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이런 그린 텍소노미를 만든 거는 어떤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용하고 하는 등등의 어떤 6가지의 환경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그린 텍소노미 안에서 요구하는 어떤 지표들을 이행을 하게 된다면, 그 기업이 환경 경영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또 기업들은요, 본인들이 환경 경영을 잘 하지 않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어떤 그린워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그린워싱도 방지하는 목적으로 그린 텍소노미가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그린 텍소노미는 어떤 그 법적 규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율 규제인데요. 그러나 이런 기업이 환경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린 텍소노미를 따라서 하게 된다면 그만큼 그 기업은 인정을 받는 거죠. 또 소비자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기업이 그린 텍소노미를 잘 따르고 있구나라는 걸 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도 또 선호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투자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요. EU에서 환경 정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 이슈가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우리가 해마다 이 환경에 관련된 규제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해마다 환경에 대한 규제들이 더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EU에서는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고 또 이거를 글로벌 환경 어젠다로 만들어서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에너지, 농업, 산업, 해양, 수송, 투자, 연구 혁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어떤 이런 환경에 대한 규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환경 경영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는 해마다 환경에 대한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규제들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 경영은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고, 환경 경영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기업이 생존할 수 없는 시대에 도래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환경 경영의 이해를 여러분이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